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가격이 2달 연속 오르고 수도권은 상승 전환을 이뤘죠. 하지만 전국 집값은 작년 12월 하락 전환한 이후에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이 늘면서 집값 하락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공급 부족으로 집값 폭등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모시고 집값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좀 집값이 조금 오른다, 회복된다 이런 이제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동향을 어떻게 관찰하고 계세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최근에 집합 건물의 생애 최초 매수자라든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소위 인기 지역이나 소위 인기 단지라고 하는 지역들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찰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실수요자들이 유입되는 증거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증거는 뭐 4월 달에 가계대출, 그러니까 1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중심으로 한 정책 자금 유입 이런 것들도 실수요자들이 유입이 돼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조금 의미 있게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지금? 네, 전년 대비해서는 많이 는 상태입니다만은 조금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2006년 이후부터 거래 신고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이후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약 한 90% 정도 수준, 그러니까 장기 평균 대비해서는 약 90% 정도 수준, 그리고 지방은 약 한 70% 중반 정도 수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거래량도 장기 평균 한 90% 정도로 좀 올라와 있다. 그런데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얼마 전 자료를 낸 걸 보니까요. 하반기 전국 집값이 1.3% 하락할 것이다. 전국 기준으로 지금 이런 전망을 했네요. 네. 왜 이렇게 하락할 것으로 보시나요? 수도권의 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은 지방주택 시장의 어려움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로는 지방 미분양이라든지 중공업 미분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심리 지수도 최근까지 통계를 보면 4월 이후부터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이렇게 영향이 달리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권은 여전히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지방은 꺾여서 다시 내려가는 영향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수도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수요자들께서 유입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지방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영향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하락세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서울은 하반기로만 보면 현재 수준보다 조금 오르는 거예요? 유지하는 수준이에요? 네, 유지하는 수준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 많이 떨어져서 전국으로 이렇게 하락한다. 네, 맞습니다. 이 수도권과 지방의 가격 흐름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시차를 두고 같이 움직입니까? 요즘 전혀 달리 움직입니까? 대체로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86년도부터 주택 가격 지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재화나 그렇듯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수도권과 지방의 흐름이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수도권 주택 가격은 약간 내림세를 보였던 데 반해서 지방 주택 가격은 지금과는 달리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또 2014년 이후부터 한 17년 정도까지는 같이 오르다가 2018년 정도부터 한 20년 정도까지는 또 반대로 수도권이 오르고 지방이 약간 내림세를 보이고 그리고 2020년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면서 유사한 흐름들을 계속 보이고 있었는데요. 2024년 4월 지지난달입니다. 네, 그때부터 약간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가격 흐름세가 실거래 가격 지수 기준으로 해서 약간 달라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이 길게 보면 동조하지만 지금은 지난 4월부터 조금 동조화가 깨진 수도권은 뭐 유지나거나 오르는데 지방은 좀 떨어진다.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집값의 금리가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게 미 연준의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 지금 글로벌 전문가들은 뭐 9월 정도 내릴 것이다.
그리 되면 우리 한국은행도 금통위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다. 그러면 이게 집값 상승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근 집값 상승이 그 영향이 미리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전망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 영향은?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이제 미국 금리가 하락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상당 부분 이제 뭐 미국 전문가든 전 세계 전문가들이 9월 달 혹은 연말까지 1회 정도는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데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가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 근한 2년째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했다고 해서 바로 쫓아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은행도 결국에는 뭐 예금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그런 예대 마진을 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예대 마진이 굉장히 좁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자금을 조달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자금 조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은행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거를 또 이제 대출을 함에 따라서 예대 마진을 이렇게 챙겨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발행되는 은행채 5년 만기 은행채 신용 트리플 A 신용만 가지고 담보 없이 5년 동안 빌리는 은행채 금리가 3.9% 정도 됩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이 4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3.93%거든요. 그럼 그 격차가 0.03%밖에 포인트밖에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사실 지금 뭐 기준금리가 내렸다라고 해서 상품금리를 그러니까 주택을 대출금리를 바로 내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뭐 물론 연초에 원래 생각을 하셨던 그러니까 은행마다 얼마 정도 연말까지는 주담대를 얼마만큼 실행을 하겠다라는 목표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충족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약간의 손해를 감수를 하고서라도 하락을 금리를 내리는 그런 영향들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예대 마진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이게 내리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릴 여력이 많지 않다, 굉장히 적다. 그래서 그것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거네요. 네. 전셋값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뭐 1년 가까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임대차법 때문인지 상승 요인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게? 이건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적인 부분인데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작년 11월 달에 한 4.4% 평균적으로 4.4% 정도 됐습니다. 근데 4월 달 최근 통계인데요. 4월 달 통계를 보니까 3.9%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0.5%포인트 정도 내려온 그런 영향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은 정책 자금이 유입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승생화 특례론 이런 거. 승생화 특례 대출을 위시로 한 정책 자금이 전세 시장 쪽으로 유입이 좀 됐었던 부분들이 있고 특히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동안 27조 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목표가 27조 원 정도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구입 대출이 한 10조 원 정도 되고요. 전세자금 대출이 17조 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계속해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전세 흐름도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을 하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상품별로 아파트 쪽으로 조금 수요가 쏠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뭐 소위 빌라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들이 좀 아파트 가격, 전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승세는 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뭐 그런 전망이고요. 얼마 전에 그 주택산업연구원입니까? 이런 연구원에서도 이 공사비가 오르고 또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주택 공급 물량이 좀 줄고 있는데 이 공급 물량 감소세가 지속되면 내년 이후 집값이 뭐 폭등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집값 폭등.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한 연구원 같은데요. 공급 물량 감소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우려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2020년, 21년, 정확하게는 21년 하반기 이후부터 굉장히 공급을 위축적으로 운영을 해왔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게 사실 시장이 좋을 때는 인허가와
착공이 상당히 가깝게 붙게 되고 네. 그리고 시공은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올해부터 뭐 앞으로 한 3, 4년 정도 동안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 4년 동안까지 공급 물량이 줄 거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네. 공사비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만약에 뭐 나는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공사비가 더 올라서 앞으로 내가 분양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하면 또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수요라고 하는 지수, 심리 지수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수요가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공급만 줄어드는 상황. 어떤 거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수요는 멈춰 있는데 공급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든다라고 하면 폭등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볼 수도 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수요 공급이 감소하는 거는 당연히 예견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 만약에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폭등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저희 연구 결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이제 공급 부족으로 공급 물량 감소로 집값이 폭등할 수도 있다는 네. 주택산업연구원과는 이제 좀 전망을 달리하는데 네. 그럼 여기에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수요가 조금 지속적으로 뒷받침될 될 거다. 네. 뭐 1인 가구도 늘어난다든지 네. 외국인들의 매수 수요도 많다든지 이렇게 지금 본 거잖아요. 네. 아, 그럴까요? 수요가 계속 뒷받침될까요? 수요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는데 특히 1인 가구 측면들이 조금 이제 비중이 크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소비하는 단위라고 하는 것이 가구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원래 살고 있던 부모님과 살고 있었든 어쨌든 본가에서 나와서 새로운 집을 소비를 하면서 그 집이 또 소요가 되면서 수요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2017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1인 가구가 굉장히 빨리 증가를 해왔는데 그것이 뭐 당연히 1인 가구, 1, 2인 가구의 증가라고 하는 본연적인 그런 그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세대 분리를 억지로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아파트 당첨 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높이기 위해서 세대 분리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또 인위적으로 조금 더 이제 늘어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저희 뭐 연구기관마다 서로 이제 수요를 보는 그런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달리 본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제 공급 물량이 줄 수 있다는 점은 이제 공감을 좀 하시는데 공급 물량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인허가 물량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착공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좀 어떻게 얼마나 줄게 되나요? 앞으로? 일단 이제 인허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인허가가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공급이라고 하는 그 통계 중에서 가장 앞단에 있는 그런 통계이기 때문에 인허가만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인허가 같은 경우가 90년 이후로 평균적으로 연간 평균으로 약 한 53만 호 정도가 인허가가 됐습니다. 90년 이후로요? 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실적을 보면 42.9만 호 정도 되거든요. 42만 9천 호. 네. 그러면 아주 긴 한 30년 이상의 장기 평균을 두고 봤을 때는 약 한 10만 호 정도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허가와 착공 간의 거리도 그러니까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을 때는 인허가 받고 나서 착공을 바로 하더라도 왜냐하면 분양이 잘 될 거기 때문에 인허가 받고 착공을 바로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면 인허가와 착공 간의 그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인허가가 10만 호 빠졌을 때 착공은 그것보다 더 빠지고, 거기에서 또 이제 준공은 더 빠지고 이런 이제 연쇄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공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런 공급 부족이 이제 인허가 착공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누적적으로 쌓일 거 아니에요. 부족 물량이. 내년에도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네, 계속해서 이런 공급 부족 물량은 누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이제 공감을 하시는데 그러면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볼 때 내년 2025년 또는 이제 2026년, 내후년 그 후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저희 전망하는 사람한테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뭐 단기보다는 중장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기는 한데요. 사실 뭐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조금 부적절한 답변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사실 주택시장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거시경제 환경이 변화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금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경기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GDP가 1분기에 반짝 성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계속될 것이다. 뭐 유수의 전망 기관들이 이게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거시경제 환경이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사실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내부에서의 수요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고 하는데 가장 크게 좌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랬는데 그때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수요가 앞서 말씀드렸던 실수요 부분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실수요가 하반기 혹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인가라고 봤을 때 정책 자금의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그 금리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실수요가 지속해서 시장에 유입이 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 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이제 어렵다고 하반기를 저희가 전망한 것이 그래도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뭐 중간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집값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